자, 반갑습니다. 공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묻지 말아야 될 말을 물었나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해야 될 내용이 지대론 파트 들어갈 차례 맞죠? 예, 그래서 지대론입니다. 47쪽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군요. 예, 그래요. 거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지대하고 공간 구조론 파트 여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 자, 거기 지대론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달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까먹으셨어요? 까먹으셨어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어제 그 저녁 제가 사화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수강생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시고 서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출출해서 뭐 국수나 하나 먹을까 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쏠게요. 이래가지고 어때요? 아니 지금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쏠게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사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접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꼭 한번 자기들이 대접을 한대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시고 꼭 오셔서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데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물어보셔서 괜히 밥 사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물어가지고 답 나오면 내가 사주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쌤이구나 이러면서 어때요? 자, 제 이름은 까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지대론 나온다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강의했는가, 강의를 그동안 들으셨던 분은 자꾸 리마인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표현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표현도 안 바꾸는 이유가 그러면 지난번에 들었다고 말을 해요 이제. 표현을 바꿔서 어때요? 다른 예화를 들고 다른 말을 하면요 안 들었던 새로운 거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회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행정학에서 온 가회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보충성이거든요. 그게 그런 농담 비슷한 것을 떠올리다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환경들이 떠올라요. 몇 달 지나서 그때 웃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주변 환경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유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모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전혀 딴 말을 해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했잖아요. 똑같은 강의를 같이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 두 분이.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와, 선생님은 농담을 참 잘하세요. 한 분은 그래요. 한 분은 선생님이 언제 농담하는데 이러세요. 도대체 이거 뭐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농담 참 잘하세요. 그러고 한 사람은 선생님 농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말이고.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강의를 해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을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예, 60%가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제 이름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대론 그러면 제일 먼저 지대에 관한 논쟁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그 지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지대가 잉여로서 뭐다? 불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자, 요것부터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면 그 뒤에 그럼 표로서 정리해 놓은 게 나옵니까? 맨 밑에 보면 나오죠. 예. 그 지대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때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다. 무슨 학파? 자, 고전학파고 여기는 신고전학파다.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생산 요소에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게 생산 요소죠. 여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토지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대니까 토지 대가잖아요. 이 고전학파는 토지 중에서 농경지 지대론과 관련돼 있다. 그럼 농사를 지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면 매상이 나왔겠죠? 그 매상 가격에서 뭘 빼는 거다? 생산비는 빼야 되겠죠? 그때 생산비라고 하는 게 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비예요. 근데 고전학파는 여기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겠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또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가가 뭐가 되는 거다? 생산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매상을 했더니 20만 원 나왔다. 생산비가 1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남은 것도 얼마다? 10만 원. 요게 잉여죠. 자, 잉여인데 이 잉여가 누구에게 기속된다는 거요?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해서 기속된다는 거요. 마음 같아서는 남은 것 중에서 어때요? 10만 원 중에서 마음 같아서는 지주한테 웬만하면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토지는 어떠하다? 희소하고 그 당시 농사를 짓겠다는 소작이는 막 무한정으로 이렇게 줄 서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남은 걸 다 뭐요?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줘야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은 잉여가 지대가 되고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다? 불로소득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자기는 농사 지을 때 일 안 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이제 30만 원 됐어요. 그럼 지대가 얼마가 돼요? 30만 원에서 10만 원 뺄 줄 알아요? 빼기를 잘 못하셔서 그런 거죠. 예. 얼마요? 20만 원 됐잖아요. 생산비 빼고 나니까 결국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미치지 마세요. 안 미친다고요. 왜? 얘는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될 뿐이지 얘가 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대라고 하는 건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진 소득일 뿐이다. 그래서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요 불로소득은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불로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사회 전체 입장에서 뭘 강조하면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그 박스 내용이에요. 그 48쪽 맨 밑에 보니까 고전학파 지대는 잉여로서 뭐다? 불로소득이다 써놓고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둬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 입장에 생각하더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다. 토지는 특별한 재하고 생산비 가치설에 의해서 지대는 잉여로서 자녀 수익적 성격이고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진 소득이다. 즉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대는 불로소득이니까 정당성이 없죠. 이런 사상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로 이어져서 헨리 조지는 정당성이 없으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하는 사상으로 이어진다. 자, 근데 여기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이렇게 구분하고 이 자본 안에는 기계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 생각한다. 개별 경제 주체 누구? 기업하겠다는 사람 생각해 보시라. 그럼 기업하겠다는 사람은 기업을 하려면 노동자도 있어야 되죠. 그럼 노동자한테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계 살 때 당연히 어때요? 돈 들었죠. 그럼 그 돈에 대한 대가가 이자니까 이런 이자도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도 있어야 공장을 짓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대 이런 걸 지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다? 생산비로서 비용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산비고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이자 치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생산물 가격도 어떻게 될 거예요? 생산물 가격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대라고 하는 것도 뭐다? 생산비의 일종이고 이렇게 비용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니까 뭐에 영향을 줘요? 치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뭐를 결정한다? 치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불로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에 보면 노동자 중에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럼 왜 많이 받는데 이래 물어보면요, 요 생산물 가치에 기여한 정도가 어떻다? 크니까 많이 받는 거다. 그러면 지대도 많이 받는 땅이 있고 적게 받는 땅이 있다. 왜 많이 받아요? 그 땅에다가 상가 건물 지어서 장사했더니 수익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생기면 가치가 높잖아요. 수익하는 법 기억납니까? 그러면 가치의 기여 정도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없다. 이걸 우리가 한계 생산가치설이라 그래요. 생산가치에 추가한 단위 기여한 것만큼 받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고전학파는 치대는 뭐라고 써놨어요? 생산비로서 비용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이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해서 토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 N 개의 생산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별도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한계 생산 가치와 관련해서 그 결국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뭐다? 비용이다. 생산비로서 비용이다. 그래서 뭐를 결정한다? 치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잉여, 즉 불로소득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에요?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이에요? 대단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걸 침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논쟁이니까 현대에 들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기 잉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잉여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긴다? 잉여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생긴다는 거. 잉여라고 하는 게 이게 생산물 시장이면 이 잉여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에 프리미엄 붙죠. 분양권 있는데 왜 붙어요?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니까. 그래서 희소한 것은 이게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요소 중에 토지도 있고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뿐만이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까지 다 포함해서 뭐가 있는 것들, 생산 요소에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발생한다?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경제 치대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그래서 경제지대를 다른 말로 파레토 지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지대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 잉여 경제지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토지든 노동이든 자본은 다 마찬가지인데, 노동을 예로 들면 강사가 노동을 제공해서 지금 어때요? 받고 있는 뭐가 있다? 총수입이 있다. 강사가 노동을 제공해서 받고 있는 지금 총수입이 1,0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이 강사는 적어도 강의라고 하는 곳에 노동을 제공하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 안 하고 제가 딴 데 나가서 일할 수도 있죠. 그걸 뭐 해야 돼요?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사는 적어도 자기가 강의라고 하는 것에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한 대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한 대가가 뭐다? 기회비용이라고 불리는 거다. 다른 걸 포기한 대가니까. 그래서 이 기회비용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전용수입이라고 쓴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만큼은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이전 수입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 전용 수입이다 그랬을 때 기회비용을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은 돼야 적어도 강의라고 하는 데다가 노동을 투입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400만 원도 안 되면 뭐 할 거다? 다른 용도로 바꿔버릴 거다. 그럼 다른 용도를 포기한 대가로 어때요? 400만 원은 적어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강사가 지금 뭐가 있다? 희소성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 학원에서 제발 와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 받고 있다? 1,0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이 강사 입장에서 지금 남은 게 있죠.
얼마가 남았냐? 이 남은 게 뭐다? 잉여라고요. 남은 게 얼마가 남았어요? 600이 남았나요? 요 600의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경제치대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총수입이 뭐요? 아, 지대지. 맞나요? 토지가 받는 총수입은 지대겠죠? 근데 지대는 토지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현재 용도의 이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하려면 최소한도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다고요. 적어도 400은 돼야 다른 용도를 안 받고 이 용도 쓴다. 그런데 이 토지가 지금 뭐가 있어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 토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잉여가 이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00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받는 전체 수입인 지대에도 두 가지 성격이 뭐 있다?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게 지금 기회비용이니까 비용적 성격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요게 뭐요? 잉여니까 앞에 있는 불로소득적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산 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은 세워지는 거죠. 공급 곡선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총수입에서 뭐가 많아질 것 같아요? 경제지대, 잉여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희소한 거니까 뭐가 많아진다? 잉여인 경제지대가 늘어나요. 자, 반대로 생산조소 공급이 탄력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탄력이라는 말 알고 있죠? 양을 왕창 늘릴 수 있다. 그럼 탄력적이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용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럼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탄력이란 말은 공급 곡선 그릴 줄 알죠? 완전히 누웠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수요하고 만났어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면 여기가 뭐가 돼요? P하고 QD. 우리 배운 거 기억납니까? 요거 곱하면 뭐가 된다? 이게 총수입이라고 한 거 기억나죠?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생산요소 공급이. 그러면 요 총수입 전액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 완전 탄력이면. 그 말의 의미는 여기 강사가 있는데 40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강사들이 무한정으로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양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장님은 굳이 뭘 안 줘도 돼요? 잉여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생산요소 전체 수입이 다 뭐가 된다? 전용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반대로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수요하고 만나면 여기가 곧 뭐가 돼요, 이게? 총수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은 수직인 거 기억납니까? 그럼 토지 같은 경우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원래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인간에게 준 뭐다? 선물이에요. 토지는. 그렇잖아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지금 뭐 받는다? 임대료 지대받아요. 그럼 그건 다 뭐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이 전액이 다 뭐가 되는 거? 총수입 전액이 잉여로서 경제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뭐를 봐달라는 거요. 47쪽에 있는 가운데 3번 무슨 편이 나와요? 전용 수입.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지급돼야 되는 금액으로 무슨 성격이라고요? 기회비용적 성격이다. 그 말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경제지대는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익과 뭐의 차익이다? 전용 수익과의 차익이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요 400 빼면 남은 게 뭐가 되죠?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전액이 뭐가 된다고요? 경제지대가 돼. 완전 비탄력이 되면. 그때 경제지대는 왜 생깁니까? 자원의 희소성 공급이 어떻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는. 자,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전액 수입이 다 뭐가 돼요? 전용 수입. 완전 탄력이면 전액이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마샬은 단기 장기로 나눠 생각했어요. 단기가 뭐요? 마샬은 신규 공급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 뭐죠? 단기. 기억납니까? 장기는 뭐가 가능하죠? 신규 공급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 자본 중에 기계 이런 거 있나요? 기계라든가 이런 생산 설비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방 공급이 늘어난다, 못 늘어난다? 못 늘어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양이 딱 어때요? 고정돼 있잖아요. 수량이 고정돼 있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기계에도 뭐가 있다? 희소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기계를 못 씹는 기계 예로 들어드렸어요. 못 씹는 기계가 딱 세상에서 한 대가 발명이 되었어요. 남들은 지금 어때요? 허리 굽혀서 하루 종일 못 씹는데 저는 요 기계 가지고 30분 만에 못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기계 빌려줘. 누구에게 빌려줘요? 이론이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기계는 첫 번째 빌려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돈보다는 위대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하네. 제 이론은 이게 맞는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학자들이.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지 뭐. 제 생각엔 그런데 학자들은 요걸 지워버리고 요걸 먼저 썼어요. 예, 가장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겠다는 건 그것도 남들보다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는 거요? 잉여가 있다는 거요. 맞죠? 그러면 그 잉여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겠다는 거요? 준지대. 토지에서 생기는 지대하고 준한다 해서 준지대 이런 말을 썼다는 거요. 그런데 장기가 됐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장기가 되었더니 이제 공급자들이 생산조소 기계가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지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돈 더 줄게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예, 희소성이 사라졌네요. 맞죠? 그러면 장기에는 희소성이 사라졌죠? 그럼 뭐도 없는 거예요? 잉여도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가 없다? 준지대라는 말도 없다. 그래서 거기 47쪽에 있는 양가로 2번 준지대를 봐달라는 거예요. 준지대 뭐라고 써놨어요? 인간이 만든 찾았나요?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런데 양이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속되는 잉여를 뭐라고 쓰겠다? 토지에 기속된 잉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용을 만들었다? 준지대라는 용을 만들었다. 누가?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준지대는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만 존재한다. 고정 요소가 존재한다는 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단기에만 존재하고 장기에는 준지대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논리가 전개된다.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49쪽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대와 관련된 논쟁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쫙 배웠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분에게 물어볼게요. 토지 사용 대가가 지대잖아요. 그러면 토지에는 토지를 분류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분류할래요? 토지를 분류하면 훌륭합니다. 예, 우리가 저 앞에서 부동산이 뭐냐고 막 물어볼 때 토지와 정착물에서 토지를 분류했거든요. 그때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로 분류해놓고 도시토지가 택지고 농촌토지가 농지, 임지가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은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갑자기 이게 조금 이게 컴퓨터로 하면 부팅 속도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해서. 자, 그래서 크게 토지는 도시 토지하고 농촌 토지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농촌 토지가 농경지겠죠.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토지 지대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농경지 지대론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세 사람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카르도라는 사람의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는 학자의 절대 지대설입니다. 그 다음에 티넨이라는 학자의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토지와 관련해서는 한 두 사람 정도 배우면 이제 헤이그란 학자가 있는데 헤이그란 학자의
마찰 비용 이론이 있고요. 알론소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알론소의 입찰 치대 곡선과 관련된 입찰 치대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 여기 3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문제 나오면. 자, 그 중에서 리카르도의 차액 치대설은 농경지죠. 농경지 중에는 치대가 높은 땅도 있고 낮은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가지고 따졌다는 거요? 비옥도 차이로 따졌다는 거요. 농경지 중에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비옥도가 좋은 땅의 이름은 우등지 이렇게. 그럼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은 열등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우등지하고 열등지가 나오고 우등지하고 열등지는 이 비옥도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로 나와요? 생산성의 차이로 나온다고. 생산성의 차이. 즉 생산성 또는 매상고 뭐 수확액 뭐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생산성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옥도가 좋은 땅은 생산성이 좋겠죠. 당연히 생산성이 좋고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자, 생산성이 좋다는 거는 수확액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팔면 매상에서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매상 가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매상고 또는 매상 가격. 그럼 가격이 20만 원 나왔다. 근데 여기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은 당연히 어때요? 매상이 적겠죠. 매상 가격이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가격에서 아까 저 앞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생산비를 빼세요. 기억납니까? 10만 원. 여기도 생산비 얼마? 10만 원. 이렇게 뺐다. 뺐더니 여기 남은 게 지금 0이 됐죠. 이때 남은 게 잉여고 이게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치대. 치대가 0인 땅이고 여기는 지금 뺐더니 10만 원 남았죠. 요 남은 게 잉여인데 뭐다? 치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차익이 생겼나요? 치대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10만 원 생겼죠. 그것은 뭐 때문에?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겨서 그 생산성 차액만큼이 곧 치대가 된 거다. 뭐하고 비교해서? 치대가 0인 땅을 한계지라고 부르고 이 한계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좋아서 생산성 차이 때문에 치대 차액 요만큼 10만 원 생겼다. 이게 차액 치대설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리카르도는 기본적으로 요 비옥한 땅은 한정돼 있다. 우등지는 많지 않고 한정돼 있다. 그리고 열등지로 갈수록 수확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수확 체감의 법칙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차액 지대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카르도는 고전학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뭐를 결정하죠? 가격이 치대를 결정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9쪽 맨 위에 차액 지대설. 그래서 리카르도는 비옥도에 있어서 우등지와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수확액의 차액이 곧 뭐다? 치대다. 한계지에는 치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곡물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치대를 결정합니다. 3번 치대는 일종의 뭐다? 불로소득적 성격입니다. 고전학파 사상이죠. 예. 자, 이렇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한 두 학자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다? 마르크스는 요 내용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는 다 뭐가 있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권 소유권이 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여기 한계지라 하더라도 내 땅 쓰려면 돈 내놓으세요. 그러지 치대가 0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대가 0인 땅 이런 땅은 여러분 땅인데 누가 와서 그 한계지니까 좀 공짜로 씁시다. 그러면요. 당연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고, 안 빌려줄라, 이렇게. 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그 말의 의미는 내 땅이니까 한계지든 한계지보다 더 안 좋은 땅이든 좌우지간 어때요? 내 땅 쓰려면 뭐 내나? 돈 내나? 이렇게 치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치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치대가 0 이런 땅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다? 절대 치대설입니다. 그래서 한계지에도 뭐가 발생한다? 치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한 게 누구죠?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절대 치대하고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용어가 독점 치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독점 치대는 왜 생겼어요? 오, 훌륭합니까? 독점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완전 경쟁시장 배웠나요?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 중에 일물일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은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여야 된다. 가격 수용자. 기억납니까? 그래서 가격 수용자잖아요. 그런데 요 독점은요. 지 혼자밖에 없어. 지가 가격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경쟁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잉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대? 독점지대예요. 그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독점이니까. 요거는 왜 생겨요? 절대지대는? 요 사유재산권 때문에 생긴다고 이렇게. 소유권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예, 독점이나 절대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예,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비판해서 이제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써놨죠 이제? 예, 읽어보시고. 그런데 또 하나의 비판을 누가 한다? 티넨이 한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리카도 이론에 하면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면 뭐도 똑같아야 돼요? 지대도 같아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비옥도가 같은 땅은 지대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티넨이 한마디 하는 거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뭐가 이상한데요? 비록 비옥도는 어떻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토지마다 위치가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럼 위치가 좋은 땅도 있고 위치가 안 좋은 땅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위치가 좋은 땅은 당연히 뭐도 높다 그래야지. 지대도 높고 위치가 안 좋은 땅은 지대도 낮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비옥도가 같다 그래서 지대도 같다고 말하냐 이렇게. 그래서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다? 지대가 달라진다 하는 이론이 위치지대설인 거죠. 그 이 위치지대설은 티넨이 1826년도에 그해져서 고립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고립국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도시를 상정했다. 그래서 외부하고는 교역이 단절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시장이 있고 이제 이 고립국 이론이 농업입지론입니다. 농업입지론이기 때문에 티넨은 어디서 어떤 농사 짓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A 장소에게 B 장소가 있다. 뭐는 동일하다? 비옥도는 같다. 그럼 A 장소에서 매상을 했더니 매상 가격이 나왔네요. 자, A 장소에서 매상했더니 매상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20만 원 나왔다. B도 똑같이 어때? 매상이 20만 원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사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죠? 생산비. 자, 생산비 여기 10만 원 들었다. 그럼 여기도 얼마 들어요? 요거는 생산비는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나. 그 생산비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수송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를 따졌을 때 여기는 거리가 멀죠? 멀어서 수송비가 10만 원 들었다. 근데 여기는 3만 원 들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죠?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 빼고 남은 게 잉여잖아요. 그 잉여의 이름이 뭐냐고요? 잉여가 뭐가 된다? 치대라는 거예요. 잉여가. 남은 것을 지주에게 치대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는 요거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7만 원 남았죠? 여기는 빼면 얼마 남았어요? 0이죠? 자, 이 치대가 0인 땅을 뭐라고 쓴다고요? 한계지. 그럼 이 한계지인 B 장소에 비해서 A 장소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다, 나쁘다? 좋다. 뭐가 좋다는, 위치가 좋다는 말은 뭘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보다 한계지에 비해서 수송비를 얼마만큼 절약했어요? 7만 원만큼 절약했잖아요. 맞죠? 차익이 7만 원이니까 위치가 좋다는 말은 한계지보다 수송비를 뭐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수송비 절약분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치대다 해서 치대 더 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계지가 치대가 0이라면 여기는 7만 원만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티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자, 그래서 리카도까지는 뭐만 생각했다고? 가격하고 생산비까지만 생각했지만 티넨은 거리에 따른 뭘 도입해서 수송비 개념을 도입해서 위치가 좋다는 것은 수송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 수송비 절약한 것만큼 위치가 좋은 곳은 치대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송비는요 1km당 수송비에다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송비는 자, 단위 거리당 수송비 1km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요?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송비가 되겠죠. 자, 그때 요 치대 여기를 Y축이라고 쓰고 Y라고 쓰고 가격의 생산비를 빼서 요 놈을 A라고 쓰고 A에서 마이너스 단위 거리당 수송비는 B라고 쓰고 여기 거리는 X라고 쓰면 Y는 A-BX 이런 식이 나왔죠. 이런 식은 우리가 이미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P는 100 QD 이런 식 기억납니까?
수요 곡선에 수고하향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 P가 Y축이니까 여기 Y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거리가 뭐다? 여기 수요량 X축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요게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라 그랬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라진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세로축은 Y축이죠? 자, Y축이 뭐죠? 지금 치대가 되겠고 여기가 시장이 있는 중심이고 여기가 뭐가 돼요? X축이니까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쫙 내려온다. 마이너스는 Y양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요 B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각 농산물마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럼 기울기가 가파른 농산물도 있고 경사가 어때요? 완만한 농산물도 있고 뭐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쭉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요게 큰 거죠. 그러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많이 들어요? 1kg 수송할 때 수송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그 농산물의 무게나 부피 이런 게 많이 나가니까 적게 나가니까 많이 나가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게 무게나 부피 이런 게 많이 나간다 이런 걸 우리가 집약적 농업이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여기 경사가 가파른 농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약적 농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약적 농업은 멀리 나가요? 못 나가요? 멀리 못 나간다. 왜?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멀리 나가면 수송비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약적 농업은 시장 중심하고 가까운 곳에서 남들보다는 더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죠. 왜 더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어요? 그만큼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간다는 건 생산성도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은 지대를 내면서 시장과 가까운 곳에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근데 경사가 완만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만하다는 거는 무게나 부피 이런 게 적게 나가는 거죠. 그럼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적잖아요. 수송비가 적으니까 저 외곽에서 농사 짓더라도 수송비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에게 어때요? 요만큼의 지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농업은 뭐라고 쓰겠다? 조방적 농업이라고 쓰겠다. 그래서 티네는 이제 동심원 모델을 역시 제시하는데 6개의 동심원 모델을 제시하는데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점점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집약에서 뭐로 바뀐다? 조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농업 입지하게 된다 하는 농업 입지론을 또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도시 토지. 도시 토지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겨요. 위치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겨요. 위치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론소란 학자가 누구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다? 티넨 이론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와서 도시 토지로 가져와서 전개한 이론이 알론소의 뭐다? 입찰지대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원리는 아시겠죠? 그럼 알론소는 이제 여기가 농경지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도시 토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도시 토지에서 도심 안쪽에서 제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다? 상업지더라. 우리 집약도 알고 있죠? 단위 면적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많이 돼서 건물이 위로 고층화되는 게 집약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고? 상업지고, 그 다음 나가면 주거지고, 그 다음에 공업지고, 더 나가면 농업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도시 내부가 구성되는 것도 이런 입찰지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찰지대 논리와 관련해서 자, 이게 도시토지로 왔어요. 도시토지에서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산비하고 수송비 다 뺐어요. 빼고 남은 게 잉여죠, 잉여. 잉여인데 알론소는 자, 내 땅 쓰려면 오세요 하고 이제 지금 토지 이용자들을 부르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입찰을 붙였어요. 입찰을 붙이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A 장소에서 지금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남는 게 7이 남아요. 7. 그럼 7이 남으면 요 남은 것 가지고 어때요? 지금 입찰지대를 쓸 거예요. 입찰서를 붙여서 입찰지대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7 중에서는요. 1만 주고 싶죠. 남은 것 중에서. 근데 문제는 1만 줄게요. 그럼 누가 있어요? 경쟁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1 주겠다 그러면요. 그 토지를 이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나는요. 결국 나중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요. 남은 잉여는요. 그냥 다 드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입찰지대라고 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소 지불 금액이에요. 최대 지불 금액이에요. 최대 지불 금액이죠. 요 입찰서를 붙여서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선을 쭉 연결한 게 뭐가 된다? 이게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입찰 지대 곡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 입장에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 지불 용의액이 되는 겁니다. 남은 거 다 드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최대 지불 용의액인데 요 남은 걸 지주액이 어때요? 지대입니다 하고 다 줘버리면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초과 이윤이 얼마가 되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초과 이윤이 남은 게 없죠? 초과 이윤이 0이다. 왜 남은 거 다 지주한테 줬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차지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장 지대를 뭐 하겠다는 사람,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하겠죠? 지대를 많이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요 남은 게 많으니까 지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게 많다. 이걸 우리는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의 순현가. 우리 순현가라는 용어 배웠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뺀 거. 그러니까 유입이고 요놈이 여기 유출이잖아요. 빼면 남은 게 순현가라고요. 근데 순현가가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이 어때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토지가 할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매상이 높아서이든 아니면 생산비를 절감해서이든 또는 수송비를 절감해서이든 좌우지간 어때요? 원인은 상관없이 최대의 순현가를 올리는 사람에게 그 토지가 어떻게 될 거다? 할당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최대의 순현가라 그랬지 최대의 매상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최대의 매상고는 아닙니다. 왜? 매상고가 높더라도 비용이 더 커버리면 남는 게 어때요?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토지가 할당되질 않죠. 그래서 누구에게 할당된다?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제 토지용자에게 그 토지가 할당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지금 무슨 논리죠? 입찰 지대 곡선의 논리입니다. 단위 거리당 1km당 수송비 이런 걸 한 개 수송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도시토지다 그러면 한 개 교통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뒤에서 나중에 한 개라는 말 다시 배울 겁니다. 자, 49쪽 보시죠. 양가로 3번 입지 교차 지대설 나옵니까? 자, 무슨 지대설이라고요? 위치 지대설. T내는 생산자와 시장 간의 거리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대는 가격에서 뭘 빼라고요? 생산비와 수송비 뺀 거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자의 최대 지불 용의액인 지대는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지대 곡선의 모양이 다 우하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작물에 따라 운송비 비율이 달라지므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어떻다? 달라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늘어나는 수송비 비중이 다른 농산물보다 크다는 뜻이다. 왜 수송비 비중이 크죠? 무게나 부피는 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밑에 응용해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산업의 지대 곡선을 쭉 연결한 게 뭐라고요? 입찰 지대 곡선인데 이건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더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농업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입찰 지대 논리다. 자, 3번 입찰 지대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로서 입지 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4번 입찰 지대 곡선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고 있죠? 요 말이면 지금 요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잖아요. 요 말은 무엇을 말하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입지 주체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 뭘 말하고 있다? 최유효 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 도시토지론과 관련해서 한 사람만 더 설명하죠. 헤이글한 학자의 무슨 이론이 있다? 마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 도심이 있고 여기가 외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심에서는 지대, 지가 이런 게 높다, 낮다? 높다 하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지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아서 어때요? 외곽으로 나갔어요. 외곽으로 나가니까 뭐는 낮아졌어요? 지대는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도심에까지 가려고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도시 토지에서는 수송비라는 용어 대신에 무슨 표현? 교통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열받아서 어때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통비는 줄어들었어요. 와, 신났어요. 그랬더니 치주가 뭐라 그래요? 교통비를 줄이셨습니까?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비 줄인 만큼 지대도 주세요. 이렇게. 열받아서 뭐 했다고요? 나갔어요. 지대는 줄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늘어요? 교통비가 늘어요. 그러면 이 외곽에서 도심까지 오는 데 있어서 공간에 마찰을 극복해야 올 거 아니에요. 공간에 마찰을 극복하려면 뭐가 들어요? 아,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마찰을 극복할 때 돈이 든다고요. 그걸 마찰 비용이라고 썼다고요. 그럼 마찰 비용은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결국? 지대하고 교통비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공간에 마찰을 극복할 때는 이 두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지대하고 교통비. 그런데 지금까지 도심에선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 나오면 지대가 낮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들을 도입하는데 요 헤이글한 학자는 마찰 비용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이제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 나가면 지대가 낮다. 이런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 비용은 뭐하고 뭐의 합이라고요?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이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49쪽 맨 밑에 봅니다. 거기 보면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이런 말이 보입니까? 자, 도시지대와 뭐?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생산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요 노동은 일정하다고 놓고 요 토지하고 자본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래요. 대체라는 말 알죠? 둘 중 하나 쓸 때 하나는 많이 쓰면 하나는 적게 쓰면 되잖아요. 그게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요게 대체 관계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도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심에서 토지를 많이 쓰면 무슨 일이 생겨요? 토지를 많이 쓰면. 도심에서는 아까 치가가 비싸다는 걸 계속 이야기했나요? 치가가 비싸니까 토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비잖아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비는 많이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도심에서는 요 토지를 많이 써야 돼요? 자본을 많이 써야 돼요? 토지는 비싸다 그랬잖아요. 이걸 많이 쓰면 생산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적게 쓰고 도심에서는 뭐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건물이 고층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맨 밑에 도심이라고 써놨죠? 토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투입한대요. 왜? 토지가 비싸니까. 비싼 건 적게 쓰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자본으로 많이 투입하라. 그것을 토지의 무슨 이용이고?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고, 그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쓰는 거예요. 즉 토지를 뭐로 많이 대체했으니까, 자본으로 많이 대체했으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도심 건물에 뭘 설명해 줄 수 있다? 고층화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예. 도심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걸 설명해 주죠. 그럼 뒤로 넘겨서 외곽으로 나가면 뭐가 싸요? 외곽에서는 시대의 지가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싼 뭐를 많이 쓰고 토지를 많이 쓰고 자본은 적게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그런 용어들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친 거예요? 치대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죠?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은 모의고사 다음 달, 요번 달 모의고사는 언제 봐요? 예? 28일 날 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막 기다려지겠네요. 요 지대론에서는 뭐가 나올까 막 이런 거 안 기다려져요? 리카도가 나올까? 티넨이 나올까? 못했어요. 안 기다리지만 할 수 없고. 자, 그때 그 모의고사 지난달 모의고사 12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단핵 도시 모형을 가정한 도시 토지 지대와 그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들에 물었어요.
도시 토지, 무슨 토지라고요? 도시 토지 지대에 대해서 물었네요. 도시 토지 지대와 그 이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다 물었어요. 자, 1번. 입찰 지대 곡선의 채원방권은 농업용 토지용에 할당되는 것은 교통비와 관련이 있다. 관련 있습니까? 요게 아까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맨 바깥쪽에 입찰돼서 농업용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맨 바깥쪽에 있는 이유는 지금 가장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경사가 완만한 게 지금 뭐죠? 요게 수송비가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도시태지에서는 수송비란 말 대신에 교통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교통비와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게. 예, 수송비 부담이 적으니까 저 바깥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통비 부담이 적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개 교통비용 크기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입찰 지대 곡선 기울기가 요놈이잖아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를 한 개 수송비라 그런다니까요. 도시토지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한 개 교통비라고 쓴다고요. 뒤에 1km 이런 게 한 개 이런 말이라는 뜻을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개 교통비와 당연히 관련이 있죠. 한 개 교통비가 크면 그게 아까 경사가 가파르고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런데 처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개 교통비에 쌓고 하면 막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다른 거 표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답을 못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도심부의 토지 이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가장 작은 산업에 할당된다. 계속해서 아까 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체성이 크다. 그게 토지를 자본을 많이 대체해서 집약적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가장 큰 산업에 할당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이니까 당연히 3번이 틀렸잖아요. 그 답은 찾아야죠. 예. 그래서 100%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답 같은 거 좀 찾고 그래도 그게 답 같은 거 찾는 게 실력이고 그거 답 찾으면 100% 안다고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맞췄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설프게 많이 알아도 답 틀리면요. 그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어때요? 답 같은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4번 도심부 토지이용의 최고 최선의 이용은 집약 한계에서 결정된다. 우리 나중에 이용활동에서 건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라고요? 최유효 이용하는 층수가 집약 한계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일치한다. 막 이런 말 그때 썼죠. 자, 5번 택지의 최원방권은 대중교통노선에 따라 확장됩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 한계지 택지 체험만권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일단 답은 3번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이런 것들의 표현이 약간 바뀌어 있더라도 그것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예.